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들 하지만 정말로 그렇던가요? 어떤 손가락은 너무 아껴서 타리고 어떤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여 깨물어도 감각조차 무뎌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보낸 유리씨에게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들 은배는 금방이라도 깨질까 애지중지하는 유리그릇이었고 딸 유리는 비바람을 맞아도 끄떡없는 무쇠솥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그 시린 흉터의 시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은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생강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우리 집의 평화를 가늠하는 척도였고 동시에 제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사랑의 성역을 뜻하는 향기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알싸한 향기가 진동할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오빠가 또 아프구나. 아니, 엄마의 사랑이 또 오빠를 향해 들끓고 있구나.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오빠 은배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빠는 이름처럼 은혜로운 보배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금이 갈까?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녹아내릴까? 엄마는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와 작게 기침 한 번만 해도 우리 집엔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시장에 달려가 가장 실한 국산 생강을 사왔습니다. 흙 묻은 생강을 정성스레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 꿀에 재우는 엄마의 뒷모습은 흡사 귀한 제사를 지내는 사제처럼 경건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나도 목이 좀 간질간질한데. 부엌 언저리를 서성대며 제가 용기 내어 물으면 엄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무쇠처럼 튼튼한 애가 이걸 뭐하러 먹니? 이건 몸 약한 네 오빠 거야. 초장에 안 잡으면 큰일 나니까 너는 저리 가서 숙제나 해. 오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딱 한 사람분만 담긴 작은 유리병이라는 것을요. 그 병은 오빠를 위해서만 열렸고 저에게는 그 병에서 흘러나온 단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는 아이. 사실 저는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플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는 위로 대신 너까지 왜 그러니? 라며 짜증을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입을 꾹 다물었고 서러워도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무쇠딸이 되어갔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조금만 열이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방 앞에 앉아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오빠가 입맛 없다고 하면 시장 끝까지 달려가서 제일 비싼 과일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엄마, 나도 배고파요 하면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너는 튼튼하잖니? 부엌에 찬밥 남았으니까 물 말아 먹어라.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참 시리고 아팠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늘 기울어진 저울 같았습니다. 생선 토막 중 가장 도톰하고 부드러운 살점은 당연하게도 오빠의 밥그릇 위에 놓였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면 직접 살을 발라 수저 위에 얹어주었지만 제가 생선 가시를 바르다 입천장을 찔려 촤촤거려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칠칠치 못하게 먹니? 조심 좀 해라. 그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염려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죄라면 아프지 않은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요. 오빠는 유리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참 자주도 알아누웠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고 소풍 전날이면 배가 뒤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조퇴를 시켰고 보약을 짓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고아놓은 곰국을 데웠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질투보다도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껏 아프다고 소리낼 수 있을까? 저는 열이 펄펄 끓어도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고등학생 어느 여름날, 제 인생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흉터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무덥고 습했습니다. 수업 도중 오른쪽 아랫배를 쥐어짜는 통증에 저는 책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학교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건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집 아줌마였습니다. 엄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각 엄마는 요즘 은배가 기운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용하다는 한약방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원정을 가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차가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지고 마취 기운이 퍼질 때까지 제가 했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기를, 수술 잘 마쳤다고, 무서웠지 않냐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수술 부작용으로 몸이 떨리고 구역질이 나는 와중에도 저는 병실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제 곁을 지킨 것은 식어버린 침대 시트와 옆 침대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엄마의 하얀 앞치마를 기대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든 오빠 은배였습니다. 엄마는? 엄마 왜 안 오셨어? 제 떨리는 물음에 오빠는 머쓱해하며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서 생강 다리고 있어. 나 어제부터 목이 좀 간질간질하다고 했더니 이거 초장에 안 잡으면 큰일 난다고 국산 생강 구하러 시장 가셨어. 너는 맹장 수술 별거 아니라고 무쇠 딸이니까 금방 일어날 거라고 나만 가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의 수술 자국보다 가슴속 어딘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아픈 오빠의 기침 한 번보다 못한 존재구나. 딸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오빠의 기력을 보충해줄 생강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까지 엄마는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초췌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오빠의 생강차를 꿀에 재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도리어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냈습니다. 얘가 왜 이리 유별나게 구니? 맹장 수술 그거 요새 수술도 아니라더라. 너는 몸이 건강해서 회복도 빠를 텐데? 오빠는 몸이 약해서 한 번 알아놓으면 한 달이야. 너보다 오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젊어서 금방 낫지만 오빠는 기침 한 번 잘못하면 폐렴까지 간다니. 얼마나 무서우냐.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우산 아래 제자리는 없다는 것을, 비가 오면 저는 온몸으로 맞으며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내 아이에게는 절대로 이런 생강 냄새 나는 차별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하며 저는 마음속에 더 깊고 단단한 무쇠 성벽을 쌓았습니다. 공부도 취업도 독립도 모두 엄마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 전략이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도 엄마는 은배가 운이 없어서 떨어진 대학을 네가 갔구나. 오빠 기죽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갔을 때는 나라 잃은 백성처럼 통곡하며 매주 면회를 가더니
제가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내복을 사왔을 때는 오빠 양복 한 벌 해줄 돈이나 보태지 이런 걸 뭐하러 샀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무쇠니까. 나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결혼은 저에게 도망이자 동시에 새로운 탐험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남편은 다정했고 그의 가족은 제가 평생 보아온 풍경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즉, 삼남매의 집안이었지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첫 식사 자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친정에서의 식탁은 늘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갈비찜에 가장 부드러운 살점을 떼어 막내딸의 밥 위에 얹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이번 주에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지? 많이 먹어라.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옥 남편, 네가 오빠니까 동생들 더 챙겨야 한다. 누나 힘든 일 있으면 네가 먼저 달려가고 아내 귀한 줄 알아야 한다. 남자가 되어서 가족을 보살피지 못하면 그건 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챙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그 당연한 상식이 저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충격적인 교양곡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남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가족의 풍경이 저에게는 평생을 갈구해도 얻지 못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시댁은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딸들과 며느리인 저를 먼저 거실로 내보내 쉬게 하셨고 아들과 시아버지에게 과일 깎기를 시키셨습니다. 남편이 주방 근처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처도 직장 다니며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설거지라도 도와줘야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그런 거다.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저 자신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쓸모가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한 딸이었구나.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제 마음속 무쇠 성벽에 조금씩 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햇볕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친정 엄마에게 이 놀라운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주 작은 희망 섞인 고백이었죠. 엄마, 우리 시댁은 정말 신기해. 아버님이 오빠한테 동생들 더 챙기라고 말씀하시고 명절에도 여자들 먼저 쉬라고 하셔.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나 정말 행복해. 하지만 돌아온 엄마의 반응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얘, 그 집구석 참 유별나다. 어떻게 집안 기둥인 아들을 그렇게 대하니? 그 집 부모가 뭘 모르는 모양이다.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법인데 딸년들 기만 살려놔서 나중에 어쩌려고 그런다니? 내 시댁 식구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엄마의 그 비웃음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정말로 변하지 않겠구나. 엄마에게 시댁의 따뜻함은 유별난 것이었고 본인의 차별은 당연한 순리였던 겁니다. 엄마는 시부모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것을 흐뭇해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대접 못 받는 사위 걱정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불쌍하다, 집에서 기 못 펴서 어떡하니라며 혀를 차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무쇠처럼 버텨온 상처는
엄마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라는 계급이 무너지는 것만이 엄마에게는 세상의 종말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시댁의 평등한 가치관을 질서가 무너진 집안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독설이 시댁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마저 오염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한 가지 순진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가 딸이라서 구박받았다면 이제 엄마도 할머니가 되었으니 내 자식은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의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은 세월이 흐른다고 희석되는 술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동리와 같았습니다. 비극은 나와 오빠 은배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으면서 선명해졌습니다. 오빠는 아들을 낳았고 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오빠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우리 집 대를 이을 귀한 손자가 왔다며 동네방네 떡을 돌리고 아직 눈도 못 뜬 갓난아기에게 장군님이라며 절을 할 기세였습니다. 반면 나의 딸 은비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닌 한숨이었습니다. 에휴, 첫애가 딸이라니.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겠다. 갓 해산한 딸의 머리맡에서 엄마는 그렇게 나의 존재를 부정하듯 내 딸의 존재를 깎아내렸습니다. 차별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 사진첩은 온통 오빠네 아들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시로 오빠네 집으로 택배가 날아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브랜드의 장난감, 유기농 간식, 그리고 철마다 바뀌는 새 옷들. 엄마는 본인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친손주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빠네 아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엄마는 유난을 떨며 국산 생강을 다려 날랐습니다. 어린 시절 내 코끝을 괴롭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오빠의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3살배기 딸 은비에게는 달랐습니다. 은비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은비에게 단돈 10,000원 한 장 쥐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오빠네 아들에게는 우리 장손 공부 잘해라 하며 두둑한 봉투를 건네면서도 옆에서 빤히 쳐다보는 은비에게는 너는 나중에 내 시댁 할머니한테 받아라 하며 빈손으로 머리만 툭 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3살 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오빠네 오빠가 장난감을 휘두르며 자랑할 때 우리 은비가 구석에서 손가락을 빨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은배 오빠네 애한테는 장난감의 용돈에 그렇게 챙겨주면서 왜 우리 은비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줘? 은비도 엄마 손주잖아. 3살 될 때까지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엄마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마치 내가 세상의 이치도 모르는 바보라도 된 양혀를 차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야, 네가 참 철이 없다. 당연히 다르지. 핏줄이 다른데. 오빠네 아들은 우리 집 성을 잇고 대를 이을 우리 집 핏줄이고 내 딸은 남의 집 귀신 될 남의 집 핏줄 아니냐? 내가 왜 남의 집 자식한테 내 귀한 돈을 쓰니? 그건 네 시댁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핏줄이 다르다니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 나를 낳은 게 엄마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남의 핏줄입니까? 엄마의 그 서늘한 논리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에게 손주는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라 가문의 재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낳은 자식은 내 재산이고 딸이 낳은 자식은 남에게 준 재산이라는 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엄마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비가 엄마를 보며 할머니 하고 달려가 안기려 할 때마다 엄마는 옷이 구겨진다며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오빠네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핥히고 장난을 쳐도 우리 강아지 기운도 좋다며 허허 웃던 엄마가 내 딸의 작은 애교는 귀찮은 소음으로 치부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쇠처럼 단단해져서 내 딸을 지켜야겠다고. 엄마라는 이름의 폭풍으로부터 내 아이의 자존감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엄마의 차별은 단순히 손주를 밀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엄마는 나를 구석으로 불러 앉혀놓고 마치 대단한 인생의 비결이라도 전수하는 양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유리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너 지금 시댁에서 예쁨 받는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다. 첫애가 딸이라 시부모님이 겉으로는 허허 웃으셔도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거다. 너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그 집안에서 대접받고 큰소리치며 사는 거야.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의 시댁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은비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에 복덩이 공주님이 왔다며 축배를 드셨고 지금도 은비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의 이런 증언을 단칼에 무시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은 정말 안 그러셔. 아버님은 은비가 딸이라서 더 좋다고 하시고 둘째도 아들, 딸 상관없으니 너희 건강만 챙기라고 하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나의 항변에 엄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등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나를 봐라. 내가 왜 네 할머니 밑에서 그 고생을 견디며 지금까지 큰 소리 치고 사는지 아니? 내가 은배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 작은엄마 봐라. 딸만 셋 낳고 평생 제삿날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얻어먹고 며느리 대접도 못 받고 살지 않았니? 나는 은배 낳은 날 내 할머니가 동네 잔치를 벌여주셨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폈단 말이다. 엄마는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이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았던 그 짧은 영광의 기억이 엄마 인생의 유일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의 딸인 나도 똑같은 길을 걷길 강요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본인이 평생 해온 그 지독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그 일그러진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엄마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니까요. 네가 지금은 모르는 거지 나중 되면 다 알게 된다. 시부모가 지금은 착한 척해도 아들 없으면 나중에 재산도 다 조카들한테 넘겨줄걸? 너 바보처럼 있지 말고 당장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라. 아들 낳는 한약방 내가 알아봐 놨으니까. 엄마는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나에게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시댁은 그런 분들 아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 참 이상하다. 겉과 속이 다른 집안이니 조심해라 라며 멀쩡한 시댁 식구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갔습니다. 엄마의 가스라이팅은 집요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첫 마디가 태몽은 안 꿨니? 였고 만나기만 하면 아들 낳아야 한다는 타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늘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시댁에서 겨우 치료받은 나의 자존감이 친정 엄마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혀끝에서 다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가부장제의 피해자였으면서도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아들 낳고 어떻게 대접받았는지. 그 말은 훈장이 아니라 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 사슬이 결국 딸을 자신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만들 결승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더 이상 무쇠딸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딸 은비를 위해서라도 이 끔찍한 가스라이팅의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의 세상은 오로지 오빠 은배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자 노후의 안식처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오빠네 집에 쉼없이 날아가는 보약, 반찬, 그리고 아낌없이 퍼붓는 용돈들. 엄마는 그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자 나중에 대접받을 적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빠네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마침 오빠는 잠시 외출 중이었고 저는 새언니와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구석에 쌓여있는 익숙한 상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국산 생강을 달여 정성껏 보냈을 생강청과 한약방에서 지어보낸 보약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들은 뜯지도 않은 채 먼지만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저거 엄마가 보낸 보약 아니에요? 왜 안 드시고 저기 놔두셨어요? 제 물음에 새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가씨,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것들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어머니는 오빠 몸 약하다고 사흘이 멀다 하고 택배를 보내시는데 솔직히 오빠 이제 30 중반이에요. 남들만큼 건강하고 잘 먹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오빠를 7살 어린애 취급하시잖아요. 보내주시는 음식들도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 넣을 수도 없고 오빠도 이제 제발 그만 좀 보내시라고 어머니랑 몇 번이나 싸웠는지 몰라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릴 거라며 밤잠을 설쳐가며 음식을 만들었겠지만 정작 받아보는 아들 내외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새언니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하나 보내실 때마다 영상통화하셔서 다 먹었는지 확인하시고 애기 장난감 보내주시면 사진 찍어 보내라고 독촉하시잖아요. 오빠요? 오빠 사실 어머니 전화 오는 거 무서워해요. 휴대폰 진동만 올려도 얼굴이 굳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 전화 일부러 피하고 저한테 대신 받으라고 해요. 저희 사실 다음 달에 어머니 몰래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야 살 것 같아서요. 엄마가 귀하게 키운 유리 아들 은배 오빠는 사실 엄마의 지독한 간섭과 짝사랑에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차별하며 아들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정성이 정작 아들에게는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아들이 자신의 기둥이라 믿었지만 오빠는 엄마의 그림자조차 피하고 싶어하는 한 명의 지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첫마디는 은배네 애기 고기 좀 사 먹이라고 돈 좀 보냈는데 애가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 없네. 바빠서 그렇겠지? 라는 자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보낸 보약들 오빠네 베란다에서 썩어가고 있어. 새언니는 엄마 전화 오는 거 무서워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엄마는 대체 누굴 위해서 그렇게 아들 하는 거야? 엄마가 오빠한테 퍼붓는 그 사랑이 오빠한테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몰라? 제 폭발의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오빠는 몸이 약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끝까지 본인의 환상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진실보다 딸이 질투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것이 엄마에게는 차라리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저런 엄마의 집착을 사랑이라 믿고 자란 오빠와 그 그늘에 가려
평생을 무쇠처럼 버텨야 했던 제 인생이 너무나 가여워서였습니다. 며칠 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침내 칸났던 고름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은비 앞에서 오빠네 아들만 무릎에 앉혀놓고 용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비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자 제 안의 무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은비 보는 앞에서 대체 몇 번째예요? 핏줄이 다르다고요? 그럼 엄마는 우리 아빠가 큰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머니한테 재산 다 물려받았을 때 그때는 좋으셨어요?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금기어였습니다. 과거 할머니는 큰아들인 우리 아빠만 예뻐하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아주셨습니다. 작은 아빠와 고모들은 등록금 한번 제대로 못 받았지만 아빠는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빠는 그 귀한 재산을 몇 년 만에 사업으로 홀랑 탕진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땅이며 현금이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그 모든 것은 아빠의 무능함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저는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재산을 주면서도 엄마에게 내 아들 기죽이지 마라.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운이 다 했다며 온갖 구박을 퍼부으셨죠. 엄마는 차별받는 며느리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고 재산 다 날려먹는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엄마가 그랬잖아.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할머니는 왜 그러냐고 울었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지금 할머니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엄마가 받은 상처를 왜 나한테? 그리고 내 딸 은비한테 똑같이 되돌려주는 건데. 제 일갈의 엄마는 부들부들 떨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들 은배 하나 보고 이 수모를 다 견뎠는데 네가 감히 어디서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 아니,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을 위해서 산 거야.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받는 그 뒤틀린 세상에서 엄마만은 대접받고 싶어서 나를 희생시킨 거라고. 엄마가 차별한 건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보상심리였어. 근데 봐, 엄마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은 지금 엄마를 피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 엄마 곁에 남은 건 엄마가 남의 집 핏줄이라고 무시한 나랑 내 딸뿐인데 엄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 안에서 눈치를 보던 오빠도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아들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혐오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린 자신을 직면한 순간 엄마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허망함이 스쳤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쇠딸 안 할 거야. 엄마가 내 딸 은비를 차별하는 한 저도 이제 이 집 안 와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핏줄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시댁에서 행복할 테니까. 저는 은비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친정 대문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무쇠 덩어리가 비로소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고립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담감에 도망치고 딸은 상처 때문에 등을 돌린 텅 빈 집. 엄마는 이제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자신이 정성껏 달인 생강차를 누구에게 줄지도 모른 채 홀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키워낸 열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쓰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란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안의 무쇠 조각들이 녹아내려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오빠를 통해 엄마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가족은 결국 엄마 몰래 이사를 했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아들 내외였지만 엄마의 사랑이 집착과 통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가장 멀리 도망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친정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싸하고 매콤한 그 지긋지긋한 생강 냄새였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슬쩍 들여다본 마당에는 엄마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 생강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씩씩하게 손을 놀리는 게 아니라 구분 등에 힘없이 껍질만 툭툭 쳐내고 있더군요. 엄마 옆에는 빈 택배 상자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낼 곳을 잃어버린 혹은 보내도 반겨주지 않을 누군가를 향한 헛된 정성이 그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은배가 이거 먹어야 기침을 안 할 텐데 우리 손주 장군님이 이거 좋아하는데. 엄마는 아직도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오직 갈 곳 없는 노인의 쓸쓸함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엄마의 곁에서 살갑게 굴고 엄마의 투정을 받아주던 건 무쇠 딸이라 불렸던 저였습니다. 엄마가 아들만 바라보느라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저는 엄마의 뒷모습이라도 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위로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엄마가 정성껏 달인 생강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부담스러워 도망갔고 딸은 상처받아 떠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서 엄마는 자신이 평생 휘둘렀던 차별이라는 부메랑을 고스란히 맞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엄마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 은비에게는 똑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존재 자체로 귀한 자식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살 것입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지독한 편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엄마는 남은 생 동안 그 쓰디쓴 생강차를 홀로 마시며 깨닫게 되겠지요. 유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먹먹하면서도 마지막 유리 씨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의 무게를 정하고 내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식을 도구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풀이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뿌린 차별의 씨앗은 결국 부모 자신의 고독이라는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